한국 주식 좀 올랐다고 다들 기뻐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고 주가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돈을 들고 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상승장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전 세계 자본시장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시장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면서 글로벌 머니의 흐름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한국 증시에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이게 한국 증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기준금리 그래프를 쭉 펼쳐놓고 보면요. 완전히 롤러코스터입니다. 쭉쭉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고 또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금리가 6%대까지 올랐다가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2006년엔 또 5%까지 치솟았다가 2008년엔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내려갔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하나의 공식이 각인됐죠. 아,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곧 확 떨어지겠구나. 실제로 강남에서 자산운용사 다니는 김 부장님 같은 베테랑 투자자들도 이런 패턴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2002년, 2003년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잖아요. 급등 후엔 반드시 급락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때도 다들 큰 걱정 안 했습니다. 어차피 곧 뚝 떨어질 텐데 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도 서울의 개인 투자자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시장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터집니다. 금리가 안 내려간 겁니다. 다들 이번 달엔 내리겠지 기대했는데 동결이에요. 투자자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졌죠. 지금까지 20년 넘게 먹혔던 공식이 안 통하니까요. SNS에는 이게 무슨 일이냐, 연준 뭐 하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폭발했고요. 이 충격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금리가 정말 뚝 떨어질까요? 아니면 천천히 내려갈까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이유는요. 금리 하락 속도에 따라 우리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파헤쳐보면 답이 나옵니다. 금리가 급락했던 시기들을 쭉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엄청난 경제 위기가 터졌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을 볼까요? 그때 금리가 6%에서 1%로 폭삭 내려앉았죠. 왜 그랬냐고요? 닷컴 버블이 터졌거든요. 인터넷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시장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확 내린 거예요. 그 다음은 2008년이죠. 이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어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은행들 줄줄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금리를 거의 제로까지 내렸던 겁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터지니까 금리를 곧바로 바닥까지 내렸죠. 패턴이 보이시나요? 금리가 급락하려면 반드시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 없이는 금리도 급하게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경제가 그럭저럭 버틸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 큰 위기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요. 금리는 천천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금리가 빠르게 떨어진 사례를 다 뒤져봤는데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위기 없이 금리만 확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전부 다 경제를 완전히 뒤흔든 엄청난 사건들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5년, 2026년에 그 정도 급의 위기가 또 올까?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 외국계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한 박 차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근데 지금은 그때랑 완전히 다르다. 은행들 자본도 튼튼하고 시스템도 안정적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갑자기 어디선가 엄청난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지금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꽤 탄탄합니다. 실업률도 낮고 소비도 버티고 있고요.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거나 전염병이 다시 창궐할 조짐도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금리는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굳이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경제가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패닉 모드로 금리를 확 내리겠어요? 차라리 조금씩 내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훨씬 안전하죠. 이게 바로 1월에 금리가 동결된 진짜 이유입니다. 시장은 빠른 인하를 기대했지만요. 연준은 아직 급할 거 없어. 천천히 가자라고 명확한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완만한 금리 하락 시나리오가요. 한국 증시에는 오히려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느냐, 천천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돈을 어디에 넣을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만약 금리가 과거처럼 급락한다면요? 투자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국 나스닥 성장주를 쓸어 담으면 돼요.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요. 금리가 확 떨어지면 이런 기술주들이 로켓처럼 날아오르거든요.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금리 인하 효과로 다 정당화되니까요. 두 번째,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져요.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냐? 이미 주가가 하늘 높이 올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별로 없는 거 아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금이 움직입니다. 그동안 덜 올랐지만 실적은 탄탄한 회사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국가들로 돈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고평가 기술주보다 다우 지수에 속한 가치주들이 요즘 더 잘 오르고 있거든요. 제너럴 일렉트릭, JP모건 같은 전통적인 우량주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이미 완만한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미국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이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숫자입니다. SP500 지수하고 신흥국 주식 지수를 비교해보면요.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어땠냐면요. 투자자들은 미친 듯이 미국 주식만 샀어요. 금리 곧 떨어진다, 나스닥 간다, 이런 분위기였죠. SP500이 신흥국 지수를 압도적으로 씹어먹으면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완전히 뒤집혔어요. 신흥국 지수가 SP500을 역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미국 주식이 너무 올랐어. 이제 다른 데서 기회를 찾아야겠어.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밸류에이션 갭입니다.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 사이의 주가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실적을 내는 회사인데 미국 회사는 주가가 100이고 한국 회사는 50이라면요. 돈 똑똑한 사람들은 당연히 50짜리를 사겠죠. 상승 여력이 훨씬 크니까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금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열된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신흥국, 특히 한국 같은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단기 현상이 아닙니다. 금리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한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글로벌 자금이 얼마나 미국에 쏠려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숫자로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쏟아부은 돈의 규모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거의 수직 상승이에요. 다른 나라 전부 합친 것보다 미국 한 곳에 들어간 돈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이 최고다. 미국만 사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지난 10년간은 그게 맞았어요. 미국 주식 사면 무조건 돈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주식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냐? 더 오를 수 있긴 한 거야? 당연한 의문이죠. 나스닥은 벌써 10년 넘게 상승장을 달렸고요.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역사적 평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이미 천문학적 수준이거든요. 더 오를 여지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똑똑한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고점이다. 다른 데서 기회를 찾자.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그동안 덜 올랐던 시장으로 가야죠.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나라, 바로 한국 같은 곳 말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 유입 데이터를 보면요. 최근 몇 달간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돈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궁금증을 풀어야 합니다. AI 투자, 이게 진짜냐 버블이냐 하는 논쟁 말이에요. 요즘 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AI 과열이다, 곧 터진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가 맞는지 알려면요, 말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하냐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쓰는 돈, 그러니까 자본 지출 데이터를 파헤쳐야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짓고 AI 인프라 확장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개인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 말이죠. 이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AI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개인하고 기업은 투자 의사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어떤가요?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손해보면 그냥 손절하고 나오면 됩니다. 주식 샀는데 안 오르면 팔고 다른 거 사면 되고요. 의사결정이 자유롭죠. 근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차원이 달라요. 이 회사들은 지금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생존을 걸고 뛰어든 상태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구글이 제미나이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메타가 라마 모델에 올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서 뒤처지면 10년 후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회사들은 이미 2025년까지 AI 투자 계획을 확정짓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수십조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상태에서요, 갑자기 AI 전망이 불확실하니까 그만두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입한 돈은 회수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미 써버린 돈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그만두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돈이 전부 날아가는 거니까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경쟁사가 계속 투자하는데 우리만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멈추면 구글이 치고 올라올 거고요. 구글이 멈추면 메타가 따라잡을 거예요. 이건 치킨 게임이거든요.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경제학자 케인즈가 말한 동물적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이 때로는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본능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대박을 내거나 완전히 망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고요? AI 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 증시에 왜 중요한지는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미친 듯이 계속한다는 건 이제 확실해졌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 회사들 중에 누가 망하면 어떡하지? AI 버블 터지면 우리도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냐? 이런 불안감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한국 투자자들은 그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장비 판매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 회사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한국 기업들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AI 패권을 놓고 목숨 걸고 싸우는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파느냐고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그거요. AI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짓는 데 필요한 전선도 한국산이고요. 그 센터 돌리는 데 필요한 원전 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 골드러시 시대에 금 캐러 간 사람들 중에는 돈 못 번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랑 청바지 팔았던 사람들은요, 다 돈 벌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딱 그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AI 버블이 터진다는 얘기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설사 미국 회사 몇 개가 망한다 해도요, 살아남은 회사들은 계속 반도체를 사야 하거든요.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가 하락을 견디는 멘탈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샀어도 중간에 흔들려서 팔아버리면 소용없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아시죠? 지금 AI 대장주잖아요. 이 주식이 15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오르는데 772일이 걸렸습니다. 10배 넘게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772일 동안 매일매일 주가가 오르기만 했냐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놀랍게도 전체 기간의 36%는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하락장이었다는 거죠. 10% 빠지고 다시 오르고 또 15% 빠지고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주가가 10% 떨어졌을 때 이거 끝났나 보다 하고 파버렸다면요. 그 뒤에 오는 엄청난 상승을 절대 못 봤을 겁니다. 200달러까지 가는 달콤한 과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국 반도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사셨으면요.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5% 떨어졌다고 패닉에 빠져서 팔고 10% 올랐다고 신나서 더 사고 이러면 절대 큰 돈 못 벌어요. 물론 주가가 원칙을 이탈해서 30%, 40% 폭락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뭔가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점검해야죠.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내의 변동성은요. 그냥 견뎌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버티는 사람만이 결국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건 그냥 반짝 상승이 아니에요. 탄탄한 기업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글로벌 자금 흐름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과열된 미국 증시를 빠져나온 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제 막 시작입니다. 2026년쯤 되면 글로벌 시장 전체에 구조적인 대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직접 뛰어들 건가요?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면서 기회를 놓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진짜 승자가 됩니다.